많은 분들이 가계부 그러면 월급을 300 받아. 아, 이렇게 적은 월급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적을 필요가 있냐? 아우, 그거 너무 귀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돈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다. 딱 3가지로만 구분해서 쓰면 돼요. 3분 걸려요. 3분. 가계부를 왜 써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월소득을 공금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공금이냐? 우리의 월급은 350번이나 400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지금의 월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는 저축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달에 나온 소득을 어떻게 쓸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 마이너스의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소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소득은 우리 것만이라고 보긴 어렵고 현재의 나, 5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나, 20년 후의 나와 쉐어가 돼야 된다. 회사 돈을 관리할 때 보면은 이건 써도 되는 돈, 쓰면 안 되는 돈 이런 공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금이라고 하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회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은 공금이고 통장은 회계다. 자, 여러분 왜 회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생겼는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집을 열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아, 치킨집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될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여기 치킨집이 생겼네? 그리고 궁금해요. 저 치킨집은 맛이 어떨까? 그리고 한 번씩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장사가 잘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3글자로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 오픈빨에 취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왜 진작 안 했나 생각을 하고 막 밤 10시가 되도록 계속 치킨을 튀깁니다. 즐겁겠죠. 그런데 이제 10시가 지나서 이제 문을 닫고 가게를 정리합니다. 뭐 해야 되죠? 얼마나 팔았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럼 실제 이익은 얼마고, 그 이익에서도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쩌면 그 비용이라는 게 오늘 안 나가더라도 뭐 내야 될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치킨집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사장님은 고민이 됩니다. 아, 왜 안 되는 거지? 지금 어떤 것들의 매출이 줄고 어떤 것들의 매출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회계 처리를 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일단 정보가 누락이 되면 안 되죠. 오늘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에이, 그 정도는 내가 안 적더라도 머릿속에 있다. 하루 이틀은 있죠.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그 자료는 절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가계부를 적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적은 월급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뭐 적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계부는 월급이 적을수록 적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여러분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기간에는 뭐 차이는 안 나겠죠. 근데 이제 가계부를 정확하게 적으면 내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격적인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공격적인 저축을 못하죠? 월급을 300 받아. 그냥 마음 같아서는 한 150 해보고 싶은데 왜 150을 못하느냐? 150을 먼저 팍 질러야 되는데 다음 달에 명절이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연차를 지금 안 쓴 거를 몰아서 가을에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돈이 망창 나갈 수도 있다. 내가 지금 150을 저축했다가 돈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은 내가 1년에 얼마를 쓸 거고 이벤트에 얼마 쓸 거고 명절 얼마 쓸 건가가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 돈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2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매달 쓰는 돈,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매달 쓰는 돈은 항상 똑같아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한가? 내가 매달 똑같이 커피 마시고 똑같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고 똑같이 교통비 쓰고 똑같이 외식하고 배달하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무슨 경조사가 생기거나 이벤트가 생기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은 이벤트 갑자기입니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버이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여름 휴가를 간다, 가을 휴가를 간다, 여행을 간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가 1년 12달 12분의 1로 적립을 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평달에 써야 될 돈 따로, 그 다음에 내가 계절적으로 써야 되는 돈 따로 관리가 되려면 돈의 흐름을 꿰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계부 그러면 그거 너무 귀찮아요. 3분 걸려요. 3분. 중요한 건 내가 적는 게 중요해요. 딱 3가지로만 구분해서 쓰면 돼요. 쓰는 돈, 고정비 빼고 쓰는 돈이라는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식, 쇼핑, 문화레저. 오늘 쓴 거 중에 문화레저 비용 얼마, 쇼핑 비용 얼마, 외식 비용 얼마.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쓴 거 합계를 딱 내보는 거죠. 딱 내보고 어때? 평달에 써야 될 전기 지출의 수준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그 속도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조금 그거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이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돈
돈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다. 고정비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나가니까 그거는 가계부를 안 쓰더라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외식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먹는 게 혼자 있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일단 외롭다. 그러면 일단 외로우면 사람은 먹게 돼 있거든요. 바로 전화 엽떡을 시키게 되는 거죠. 마라탕을 시키든지. 사실은 우리가 이 외식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게 바로 외식비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라이프를 좀 미니멀 라이프로 가져가자.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들러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루틴으로 만들어라. 외식 배달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외식 배달이라는 건 여러분 건강에 좋진 않습니다. 외식 배달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굉장히 망칠 수 있는 주범일 수 있다. 재래시장이 처음에 가면 좀 낯설지만 가버릇하면 또 재밌어요. 마트는 닭꾸러미 패키지로 팔기 때문에 1인 가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을 가보세요. 커스터마이즈가 돼요. 요런 장을 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채 쓸기 아세요? 채 쓸기? 채를 탁 썰어가지고 씻어서 소분을 탁 해갖고 그다음에 뭐 된장인지 김치찌개인지 뭐 찌개 끓일 때마다 그걸 넣어서, 제가 같이 방송을 했던 이찬원 씨 있잖아요, 가수. 진짜 요리 잘하거든요. 그렇게 쫙 채 썰어놓고 집에서 한다고. 외식과 배달에만 의존하던 식사를 3균형을 맞춰라. 장보기, 외식, 배달.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식사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이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내식당 이용하기예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식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1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얼마 들어오는지 오픈돼 있고 우리 집 저축 얼마 하는지 오픈돼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각각 사회활동을 하니까 용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용돈은 돈 관리하는 사람도 용돈을 받고 돈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용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래. 돈 관리하는 사람이 돈 관리 안 하는 남편한테는 용돈을 주고 자기는 용돈이 없어. 용돈 없는 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냥 공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용돈을 정해서 둘이 합의해서 남편 용돈은 50, 나도 50. 그러면 50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50으로 뭐 돈을 모아갖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든 그건 터치하면 안 돼요. 50만 원 알아서 쓰고 그 다음에 공동의 생활비는 뭐 예를 들면 아내가 관리한다. 그러면 그 공동 생활비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는 아내가 가계부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계부의 품평회를 해야 되겠죠. 한 달 정도 지나서 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번 달에 어떻게 됐다. 중요한 거는 소득이 오픈돼 있고 저축이 오픈돼 있고 소비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비는 매일 피드백 받기는 어려우니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번 달에 우리가 어디 얼마를 썼네 라는 정도만 공유가 되면 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외식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외식비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외식비 예산이라는 걸 따로 만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맞벌이라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외식과 배달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서 일이 아니라 데이트, 일주일 동안 평일날 바빠서 정서적인 스킨십을 못했던 부분을 같이 요리를 준비한다든지 뭔가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로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뭐 외식 배달을 안 하진 않겠지만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쇼핑 같은 경우는 각자 용돈에서 하는 쇼핑이야 터치를 안 하지만 여보 우리 이 물건 필요할 것 같아 좀 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금액이 큰 거 아니라 그러면 이거 우리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주문했어 뭐 이런 정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구재를 살 때는 조금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구재라는 건 뭐 TV나 가전 같은 것들은 금액이 적어도 4, 5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샀어 이렇게 하고 통보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정도의 합의 과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갑자기 딱 가갖고 밖에 저 차 뭐야? 그냥 차 샀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교육비는 아무래도 최소한 5, 6살은 돼야지 나가게 되는 거고요. 양육비라는 거는 뭐 영아기나 유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아이 한 명만 낳아도 주변에서 애국자 소리를 듣고 국가 유공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출생이잖아요. 국가가 0세부터 7세까지 8년 동안을 2,96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부모 수당, 아동 수당,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첫 만남 이용권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0세, 1세 때 거의 집중적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아동 수당까지 합치면 2,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요즘 아이를 둘, 셋 이렇게 낳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최고 좋은 걸 해줘야 된다. 유모차도 최고 좋은 거, 카시트도 최고 좋은 거, 용품도 최고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너무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시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많은 지원금이 다 소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비는 아무래도 사교육비죠. 이거는 제가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 전문가나 어떤 선배가 얘기해도 고개로는 약간 끄떡이지만 내가 막상 적용을 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가 왜 많이 드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교육비가 언제 많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예체능을 가든 아니면 공부 쪽으로 가는데 공부를 잘해. 그래서 막 과외도 시키고 막 학원을 여러 개 붙이면은 많이 들죠. 근데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드냐면 유아기 때 많이 듭니다. 요즘은 뭐 4세 고시, 5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조금 영재다, 영특하다, 좀 괜찮다 그러면 재능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막 사교육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험을 많이 해. 미술을 시켜봤다, 피아노로 음악을 시켜봤다, 체육을 시켜봤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있는 게 미술을 안 가르쳐서 미술 재능을 사장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학원 안 보내줘서 얘가 공부 재능을 사장시키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쯤 가면은 낭중지추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낭중지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그 송곳이 티가 안 날 가능성이 없어. 삐집고 나올 수밖에 없어. 체육에 재능인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나오게 돼 있어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유아기나 영아기 때 너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돈을 낭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나 7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마처 세대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그걸 본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5가지를 보는데 직업, 연봉, 학벌, 외모, 그러니까 키죠. 그다음에 집안 분위기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안 분위기가 뭐냐면 사실은 상대 배우자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 시장에서의 스펙 중에 하나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 난 5가지 스펙 중에 하나가 생긴 거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지원할 때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한다. 우리 애가 못 믿어. 그래갖고 빨리 좀 미리 증여를 좀 해줘. 애가 자리를 못 잡는 거.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증여는 아이한테 독이 돼요. 웬만하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아이가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아. 미리부터 성급하게 지원을 했다가 아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지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경쟁력도 자녀가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또 60 넘어서도 나 일해야지, 난 자녀한테 손 벌리지 말아야지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간혹 가다 보면 자녀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부모님. 물론 뭐 어려우셔서 어쩔 수 없이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자꾸 기대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신입사원들 보면은 내가 돈 벌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용돈을 50만 원씩 주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계속 50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안 좋은 게 줬다 뺏는 거야. 여러분 명절에 현금을 선물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현금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현금을 좋아하셔? 뭐 한 300 드리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선물을 하세요. 선물. 처음부터 여러분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이 된 게 아니잖아. 30만 원, 50만 원 딱 기분이야 좋지 그때는.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50만 원씩 드리다가 나중에 30 드려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에 50 주더니 30 주네? 나는 정말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가 요즘 뭐가 고민이고 뭐가 관심이다를 생각을 하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 드리는 그날까지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뭐 어떡하지? 그냥 현금 드려 한 20만 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 생활비를 드리든 용돈을 드리든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한테, 조카한테, 할머니한테 용돈 드린다. 다 좋은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동생한테 함부로 용돈 주면 안 됩니다. 줄고 싶으면 특별한 날 그냥 5만 원, 10만 원 용돈해. 이렇게 주면은 너무 고마워하는데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준다? 그러면 걔가 고마워할까? 어느 순간 고맙다가도 왜 안 들어왔어 이번 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부모님이 너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의존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셔야 돼. 자녀도 마찬가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통장이라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요즘은 갑자기 통장 하나 쓰다가 2개, 3개 만들기는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통장을 잘 안 만들어 주니까. 근데 있는 통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일단 월급 통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 다 있으실 텐데 월급 통장의 용도는 3가지라고 봐야 되겠다. 월급 받고 저축 빠져나가고 어딘가에 송금해 주기. 요 딱 3가지 역할만 하세요. 요 기능 말고는 딴 걸로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통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비 통장이에요. 소비 통장이 뭐야? 내 신용카드 결제 금액 결제되고 내가 현금 필요할 때 현금 카드로 돈 뽑아 결제되는 금액들 거기 연결돼 있는 계좌, 그게 소비 통장이에요. 근데 이 소비 통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똑같은 돈이 나가는 통장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월급을 딱 받으면 내 소비 통장에다가 내가 송금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 달 이번 달에 얼마 쓸 거예요? 정해져 있죠.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가 가장 문제인 거죠. 매달 써야 되는 정기 지출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내 월급 통장에서 내 소비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0만 원 안에서 내가 체크카드가 됐든 신용카드가 됐든 이 100만 원 안에서 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통장 2개가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매달 어떻게 100만 원 똑같이 쓰냐, 달라질 수 있지 않냐. 그럼 달라지는 요인이 뭐예요? 계절 지출. 명절, 이벤트, 여행, 휴가죠. 뭐 자동차 있는 분들은 자동차, 또 겨울 옷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것들 5가지 정도는 얼마 나가는지를 계산해 놔야 돼. 아, 내가 명절에 부모님 선물 사는데 한 30만 원씩 더 쓰니까, 그리고 차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50만 원씩 더 쓰네. 그러면 1년에 설하고 추석이 있으니까 100. 내가 여행을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쓰니까 200, 300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 세금이 한 50만 원 나오고 보험료가 한 100만 원 나오니까 150, 450이죠. 내가 겨울에 옷 살 때 50에서 100 정도는 쓰니까 50에서 100, 550이죠.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이벤트 50만 원 쓴다, 600이죠. 그럼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1년에 계절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600만 원 1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럼 50만 원씩 계절 지출 통장에 매달 송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장 3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월급을 똑같이 12분의 1로 받는 게 아니라 1월부터 몇 월까지는 보릿고개로 월급이 적게 나오다가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막 상여금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해지면 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월급 통장, 소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수지 통장. 이게 예비 자금을 모아놓는 건데 이 예비 자금은 공금이라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이 400밖에 안 나와, 300밖에 안 나와. 근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막 600 나와. 그러면 평균이 450이다, 500이다. 500만 원 평균보다 더 나오는 달은 그 100만 원 어디다 넣어야 되냐? 저수지에다가 담아놔야죠.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저수지가 있죠. 그 저수지에 물 왜 가둬놓은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둬놓은 거예요. 가물 때 꺼내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 통장이라는 게 왜 예비자금 통장이냐면 저수를 해놨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평균 월 소득이 500이다라고 하면 600, 700 나오는 달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비자금 통장에 옮겨놓고, 그거 공금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300만 원 받는 달에 부족한 200만 원을 그 저수지 통장에서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은 크게 4가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월급 통장, 소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 그 다음에 저수지 예비자금 통장.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월급을 공금처럼 재밌게 관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도 내 월급을, 내 월소득을 100%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개의 통장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